자,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이렇게 지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서재에서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의 그 문제행동이란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적응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발달장애인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행동은 대부분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발달장애인들이 문제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행동이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행동은 비단 장애 학생에게만 나타난 특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제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교사 자신이나 학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는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그 문제행동만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의 중심은 문제행동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문제행동의 이유를 정확히 알면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문제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제를 하거나 또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또 손이나 손가락을 팍 푸득거리는 행동이 있지요. 예, 이런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전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각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많이 볼 거예요. 상동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머리를 흔들거나 또 손을 퍼덕이거나 막 이렇게 손 가지고 장난치거나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고 제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교육 방법이라면은 이제는 그보다도 조금 더 진화된 방식,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그 문제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흔드는데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찬양이 좋아서 이제 몸을 흔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보게 되면요, 흔드는데도 일정한 속도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찬양의 박자에 맞춰서 즐겁게 움직이는 이런 행동, 이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찬양이 좋고 그 찬양을 따라하고 싶은 이러한 태도지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격하게 흔들거나 이렇게 또 개성을 막 지르거나 머리를 때리면서 이 흔든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 싫다거나 또 다른 것을 원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또 제거하거나 없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람전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 행동을 대처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행동의 기능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동행동이라는 문제행동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러한 문제행동 원인이 어떤 것을 하기 싫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문제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유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제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대상인 학생은 물론 문제행동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 그리고 사건, 그리고 인물들이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스며들지 못하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지루하게 느낀다든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것이 실증이 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행동 자체를 보면서 그것을 멈추게 한다거나 그 문제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배의 전체적인 플로우,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은 예배의 무슨 시간인가 라는 것을 그림으로 시간표와 함께 자세히 보여준다든지 한다면은 학생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하면서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 그리고 설교가 언제 끝나겠구나, 예배가 언제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예배 적응도가 훨씬 높고 예배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 학생들은 시각화된 구조화된 체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몸을 마구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머리를 때리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설교의 시간이 있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가 훨씬 더 길어지니까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격하게 흔들고 머리를 뗐던 것입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이런 구조화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살펴보죠.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 구조화해야 됩니다.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용되는 학습 교재, 구조화된 상태,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것과 공유되어야 하는 소유물이 무엇인지, 내 것은 무엇이고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구조화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활동의 내용이나 또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왜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한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행동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각적 표현무의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전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물 이것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물리적 환경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과잉 자극을 줄이기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발달장애 학생들은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또 다른 감각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고 그래서 관심이 뺏기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 소음이 들린다면 쉽게 설교하거나 공과를 할 때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가 난다면 쉽게 그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소음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좋아하는 그림이나 또 배치된 물건이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 자극을 줄 경우에 예배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호하는 이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보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비시시하고 옆으로 뜨면서 빛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낄낄낄낄거리며 웃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색깔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싫어하는 이런 색깔과 그림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주위에 이제 있어서 자신을 자극하게 된다면은 예배의 집중도가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 진행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예배 전체 혹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예배 시간표를 이제 큰 시계라는 모형의 그림을 두고 전체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내용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예배 전체 내용 중에 찬양, 기도,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간식을 먹는다든지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나 인사를 해야 된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모니터나 또 그림을 통해서 소개해 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로는 교육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시각적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이런 의사소통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불만에 따른 문제 행동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행동에는 어떤 유행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 경험 속에서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행동은 행동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나타나거나 또 주변의 시선을 끄는 과잉 행동과 행동이 너무 낮은 이제 비율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행동 결핍 정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과잉 행동이 무엇이며 행동 결핍이 무엇이며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잉 행동입니다. 과잉 행동이란 활동량이 지나치게 나타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쉼없이 학생들이 움직이거나 또 나이나 또 주어진 과제에 비해서 이제 활동하는 또 움직이는 양이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떤 학생이 단 3분도 차분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끊임없이 말을 한다면 이 학생은 지나치게 행동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잉 행동이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더 산만하게 되거나 또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과잉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동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교회 학교 오면은 반가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겠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뜬 이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유난하게 조용하고 그리고 얌전하게 있어서 교사의 눈길을 끄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학생을 행동이 결핍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이러한 학생, 행동 결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행동 결핍이란 반드시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 적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극을 줘야 되겠죠. 긍정적인 자극을 줘야 되겠죠. 애들이 흥미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꼭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것도 문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문제 행동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본다면 공격 행동이 있고요. 또 상동 행동이 있고 자해 행동, 방해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 위축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공격 행동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또 물건,
이것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 손해를 입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상대 학생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또 뭔가 부순다거나 머리카락을 당긴다거나 밀고 또 발로 차는 행동,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상동행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상동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흔든다는 거, 또 손을 갖다가 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또 이쪽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해 행동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방해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산만한 행동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겠죠. 위축도 말없이 조용히 불안하면서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란에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 행동이 갖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모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 행동 중에서 의미가 있고 자기 욕구의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문제 행동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살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빨리 찾으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잘 보일 거고요. 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길 원하거나 관심을 받길 원할 때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리를 지른다거나 탁자를 친다거나 뭔가 내 관심이 있어 라는 것,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길 원해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거나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때리고 그렇죠? 몸을 과격하게 흔드는 것은 이제 그만 끝내야 돼. 나 설교 듣기 싫어. 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뭔가 원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시키는 방법. 그래서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극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놀이로 생각하며 즐기는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갖고 논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자기 자극이에요. 자기 자극. 이것이 자기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동 행동이고 문제 행동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기능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 행동을 없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없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을 급격하게 멈추게 한다거나 또 없게 하기 위해서 제지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또 다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지도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문제 행동을 중재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문제 행동 자체를 수정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보다는 환경을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생각할 것은 환경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더 영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습, 교육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화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조절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실이 있다면은 이 예배실을 꾸미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 자료로 화려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발달장애인 교회 학교 예배실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또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예배실 환경을 꾸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과 공부를 하는데 책상 앞에 여러 가지 집중할 거리가 있다면은 막상 공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제거해라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은 다 제거해라라는 것입니다. 인적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환경,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리 이탈이라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자리 배치를 고려함으로써 이탈 기회를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더운 여름철 바깥 활동을 하고 예배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내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놓는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 막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인 교실의 그 실내 온도, 예배실의 실내 온도, 또 공간과 교재의 배치, 소음, 조명 이런 모든 것들을 학습에 적합하도록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실의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기구들의 배치라든지 심지어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이제 방음 장치를 해주는 것이라든지 또 과하게 음이 들리지 않도록 소리의 자극에 집중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소리도 적정한 수준의 소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조명도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내용을 수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교사가 어떤 내용을 또 어떤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반응은 매우 달라집니다. 단순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또 그림이나 공작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또 적용해서 가르친다면 훨씬 다를 수가 있겠죠. 또 학생에게 학습 자료나 학습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흥미로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 자료와 일방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학생이 스스로 한번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선택하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 방법을
선택해서 가르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문제행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화제로 조절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강화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화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그 행동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자리를 자주 이탈하는 학생이 자리에 앉았을 경우 칭찬하고 또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리에 계속 앉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화제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 역할을 하는 칭찬이나 격려, 그리고 필요한 학생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학생에게 이제 반장이라는 완장을 하나 탁 채워준다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강화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리적 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강화는 1차적 강화라고도 말하는데, 물리적 강화제는 학생이 좋아하는 물건 있죠. 기호, 식품이나 또 기호 물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물리적 강화제는 어린 학생이나 또한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리적 강화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둘째로는 학생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물론 해로운 강화제는 피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주지 않도록 강화의 양과 횟수를 조절해라.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과자고 강화가 가장 쉽다고 과자를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배 중에 과자를 준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거예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강화제는 목표로 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 나중에 줄게, 내일 줄게. 이런 약속은 강화제의 효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강화제 사용은 재미난 교육, 흥미로운 교육, 유익한 교육을 위한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2차적 강화입니다. 사회적 강화는 그야말로 칭찬, 또 스킨십, 좋아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는 등의 그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하면 칭찬해 주는 것이죠. 또 잘했다고 안아주는 스킨십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강화는 그 자체로서 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강화제나 다른 강화제와 함께 사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것도 있죠. 약속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지 능력이 좋은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생에게 뭔가 과제를 수행한 후에 또 이제 제공할 그 보상적 내용 등을 미리 이제 약속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은 내가 이거 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이죠. 그죠? 일종의 바람직한 행동과 또 강화제 간의 그 관계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 강화, 달란트 강화라는 거 있죠. 학생이 선호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준다든지 배지를 이제 준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벌이 있습니다. 벌은 특정 행동에 이제 미래에 발생할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행동 후에 원하지 않는 이런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벌을 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회 학교에서는 가능한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회피라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 뭔가 문제 행동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반응 대가라든지 또 고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문제 행동이 발생될 때 학생을 강화하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 촉진. 예, 말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손가락 촉진을 할 수 있겠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말로 또 손가락으로 또 스킨십으로 다양한 촉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로 촉진을 하는 것이 언어적 촉진이라고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 그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이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체적 촉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을 펴서 뭐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 다시 말해서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고자 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가 문제 행동을 중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자극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을 했다면은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행동은 학생이 보이는 행동의 일부분입니다. 학생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 하나 가지고 학생을 전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행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장소라든지 문제 행동에 있기 전에 사건이라든지 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행동 중재 시에는 교사는 수직적인 관계, 지시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그 학생에게 충분히 빠져들어서 상호 교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은 한 가지인 경우보다는 그 이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행동을 먼저 중재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문제 행동 한 가지 중재만 사용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어떤 문제 행동에 딱 들어맞는 중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A라는 학생의 공격 행동에 대해서 무시의 중재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B 학생에게도 공격 행동이 나타날 때 무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재 방법은 대상 학생이나 문제 행동의 유형 또는 어떤 환경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면서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9번째, 중재 방법을 결정할 때 교사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임시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중재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또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중재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올바른 중재 방법이 결정됐다면 그 효과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중재 결과 문제 행동이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행동과 기능이 같은 적절한 대체 행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재 결과는 문제 행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의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7번째로 장애인 교회 학교의 문제 행동 중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이제 학생이 먹는 것을 좋아할 때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과하게 먹는 것을 탐할 때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맞지 않게 이제 행동할 때 이것을 어떻게 중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상이 여자인데요. 13세인 발달장애 학생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학생, 가명을 씁니다. 수진이는 거의 모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먹는 이런 경우가 아울러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어떻게 지도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빨리 먹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문제 행동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첫 번째로 음식 먹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식 크기를 작게 잘라준다든지,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학생과 보조를 맞추게 한다면은 빼앗아 먹는 이런 부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식을 먹은 후에 간식 그릇을 스스로 치우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간식을 빼앗아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먹고 싶은, 그래서 넌 것을 빼앗아 먹는 이런 부분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도를 중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은 음식을 더 먹고 싶다면은 의사 표현을 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두 손을 모으고 한다든지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주세요 라고 가르친다면은,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바람직한 표현에 따른 또 이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재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결과는
이 학생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학생과 먹는 속도를 맞춤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생의 음식을 빼앗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식 먹는 것을 스스로 치우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 행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더 먹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손을 가지고 좀 더 주세요. 음식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훨씬 더 표현을 잘하고 이런 문제 행동들이 많이 감소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듯 문제 행동의 그 원인을 잘 살피고 그 기능을 잘 살핀다면은 문제 행동들을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례는 이제 여러분 원고를 참조하도록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이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행동은 비단 장애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문제 행동은 그 원인과 기능을 좀 특별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의 특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언어 표현이 잘 안 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사 자신이 또 학생의 발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학교 안에서 이 문제 행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소시키고 또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가? 전문 치료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상황 속에서, 교회 활동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방해가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 행동이라면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개선해 보아야 될 의지는 있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적극적으로 문제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문제 행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기 발전에, 교육적 발전이라든지 교제에 대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문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교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문제 행동 어떻게 지도하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행동을 보는 그런 눈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렇죠? 그 기능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